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벌써 8월 19일입니다. 8월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달에 굉장히 커다란 신상의 변화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게 조금은 더 아쉬운 요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남아있는 8월달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이 여름을 아름답게 장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부터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제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는 1%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그리고 러셀 2000 역시도 0.89% 그리고 0.84% 정도 떨어지는 하향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식들이 하향 추세를 보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한번 살펴보니까 의외로 올라간 종목이 꽤 많이 보입니다. 로블록스가 6.08% 올라갔고요. 업스타트도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요즘에 좋죠. 5.47%, 테슬라도 오래간만에 3.5% 상승했습니다. 소파이가 3.42%, C 리미티드가 3.35%, 니오도 1.99, 에어비앤비 1.97, 레모네이드도 1.68%.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간 종목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어닝 발표를 했을 때 그 어닝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나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준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어닝 실적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특정 종목만 떨어진다면 그것은 매수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욕심을 내서요, 많은 기사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8월 19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뉴스를 전해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드디어 어닝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닝 결과의 실적을 하나하나 직접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봐도 굉장히 좀 호재라고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매출에 레코드를 썼다, 탑 레코드 최고의 실적을 발표했다 그러고요.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은요, 무려 전년 대비 275%나 성장했다고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실적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68%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해서요, 구체적으로 6.51 빌리언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성장세는요,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었던 64%의 성장보다도 훨씬 더 좋은 호실적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매출의 성장세가요, 단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보시면 레코드 레비뉴를 썼다, 즉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한 분야가 아니고요, 게이밍,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플랫폼 부분에서 골고루 다 지금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호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레비뉴 스트림이 굉장히 다양하다. 따라서 그 매출의 구조가 다각화되었는데 그 모든 부분에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순이익을 봐야겠죠. 갭 어닝이요, 지금 보시면은 276%가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런데요, 그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순이익이 굉장히 건강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닝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소규모의 그런 기업이 276%가 올라갔다면 그렇구나, 굉장히 성장세가 좋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순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지금 순이익이 276%가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실적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276% 그리고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요, 무려 24%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이번에 어닝 퍼 시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갭 어닝 퍼 시어를 보면요. 89%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성장을 했고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14%라는 건강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로스 마진인데요. 그로스 마진은 총 매출에서 코스트 오브 세일, 직접 비용이라 그러죠. 그래서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꼭 필요한 필수 비용을 제외한 총 수익을 보시면 지금 600 베이시스 포인트가 향상했다고 나오잖아요. 600 베이시스 포인트는 뭐냐면 6%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작년도 대비해서 수익률이 무려 6%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로 보시면 64.8%. 자, 이렇게 총 수익이 좋다면 당연히 오퍼레이팅 인컴도 좋겠죠.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275%나 성장을 해서요. 2.44 빌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분기에 비해서도 25%나 성장한 굉장한 수치가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매출을 브레이크아웃하자 각 분야로 나누어서 한번 그 규모를 살펴볼 텐데요. 게이밍이 3.06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가장 매출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가 데이터 센터고요. 2.37. 이 두 부분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게이밍 매출에는 비트코인 전문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조금 더 성장세가 좋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이밍의 매출 성장세는 85%고 데이터 센터도 35%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물론 이제 매출의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519 밀리언이지만 무려 156%라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 디자인 같은 데 활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 분야도 역시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자율주행 쪽이잖아요. 이 부분 오토모티브도 37%가 성장하면서 152 밀리언을 만들어냈다. 이 두 부분은 아직 그 매출의 규모는 작지만 향후에 조금 더 급격한 성장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멋진 소식을 전해주면서요. 지금 주가는 2.18% 정도 어닝 발표 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요. 제가 하나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그 투자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익스체인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엔비디아 역시도 굉장히 좀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주식은 역시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그런 종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요.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 추세로 돌아선 종목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는 시장 도중만 해도 6.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닝 결과가 공개되고 나서 지금 9% 이상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6.7%나 올라가고 있었는데 반면에 실적을 직접 바라보니까 생각만큼 와우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9%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어떠한 수치를 던져줬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의 갭 EPS는 마이너스 2.16이 나왔습니다. 뭐 아직까지 로빈후드가 적자 기업이라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레비뉴 매출이 중요할 텐데 565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에 비해서는 131.4% 정도 성장한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전망치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빚이긴 한데 5.45 빌리언이 더 만들어졌잖아요. 따라서 거의 뭐 1% 정도 더 나온 거니까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로빈후드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이용자, 사용자의 수의 증가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펀디드 어카운트의 숫자를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이제 펀디드라는 것은 자금이 들어가 있는 활성 계좌를 얘기하는 거죠. 활성 계좌의 숫자가 13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2250만 개의 활성 계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로 먼슬리 액티브 유저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정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매달 들어가서 이제 거래를 하는 사용자 수를 얘기합니다. 거래 사용자 수가 109%가 성장을 해서요. 지금 2130만 명에 이릅니다. 그 얘기는 활성 계좌 수에 비해서 사용자 수가 엄청나게 많죠. 대부분의 그 계좌를 만들어낸 사용자들이 직접 들어가서 매달 거래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가? Assets under custody입니다. 자, 보시면 205%나 성장을 해서요. 무려 102빌리언을 지금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 맡겨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verage Revenue per User를 보시면 한 사람당, 사용자 한 명당 지금 기여하는 매출인데요. 112달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요. 작년에 115달러에 비해서 약간은 줄어들었다. 이 부분은 조금 실망스럽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9% 이상 떨어질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가 보이는 이유는 바로 전망인 것 같은데요. 자,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로빈후드가 전망하기에는 시즈널 헤드윈드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헤드윈드라는 것은 맞바람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성장이 조금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딩 액티비티, 그 거래도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매출의 성장세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로우라는 것은 그만큼 기대치가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펀디드 어카운트의 증가 추세도 지금 2분기에 비해서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투자자들한테 던져주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지금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그가 바라보고 있는 미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연준 의장 파월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세계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이 화요일 날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미국의 경제는 이미 영구적으로 바뀌었다. 코비드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연준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뭐가 확실하지 않냐면 델타 그 변이 바이러스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지 그것은 우리가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게 있다면 지금 미국은요. 이미 굉장히 중대한 변화들을 겪어왔다는 거죠. 지난 2020년 3월 이후에 그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미국 경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투자자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변화를 좀 예를 들어줬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원격 근무가 굉장히 커다란 변화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격 근무를 시작하게 됐고,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고객을 받아서 서빙하는 것이 아니고 테이크아웃 밀을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부동산 에이전트들 역시 직접 집을 보여주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현실에서 지금 집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뭐 이러한 대표적인 변화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들뿐만이 아니죠. 이것은 단순한 예에 불과하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요.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지금 테크놀로지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 쪽에 투자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It seems the near certainty.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확신한다. 나는 굉장히 확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굉장히 리모트 워크이니까 원격 근무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팬데믹이 종료되더라도 뭐 원격 근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의 개념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고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 역시도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연준 의장이 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해라라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업들이 테크놀로지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장차 미래에는요. 이러한 그 테크놀로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일자리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특히 인퍼슨 컨택, 사람의 그 컨택이 필요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직접 인터랙션을 하는 이러한 직업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조금은 좀 무서운 메시지 역시도 아울러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웨드부시라는 투자 기관을 들어보셨잖아요. 웨드부시에서 이번에 전기차 드림팀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기차의 미래에 확신이 있다면 이러한 드림팀에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웨드부시가 얘기하기를요. 그들이 지금 전망치에 따르면 10% 전체 그 자동차 시장에서 10% 정도는 전기차로 될 것이다. 2025년까지고요. 그 다음에 2030년이 되면 전체 시장에서 20% 정도는
부분은 전기차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수치는요, 다른 전문가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죠. 이렇게 보수적인 전망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웨드부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전망치를 던져주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댄 이브즈입니다. 굉장히 좀 TV에 출연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전기차의 주식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에 따르면 첫 번째 이유는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은 신생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중에는 아직까지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신생 기업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꿈만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토리는 있는데 아직까지 숫자가 없는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굉장히 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겠죠. 자,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이요, 지금 전기차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존의 전기차 기업들의 조금은 좀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위협이 되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왜냐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주에 들어가 있던 자금이 조금은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전기차 부분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웨드부시에 따르면 만약에 전기차의 미래를 믿는다면 그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을 고루고루 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드림팀을 소개한다. 이렇게 지금 기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기업은 역시 테슬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미래를 믿는다면 테슬라를 가장 먼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Favorite Disruptive EV OEM이 나옵니다. OEM이라는 것은 이제 제조업체를 얘기하는 건데 페라다이 퓨처를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살펴보니까 스마트카에 관련된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카는 우리가 세렌스라는 기업을 잘 알고 있잖아요.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소개되는 것은 Favorite Commercial Last Mile Name입니다. Last Mile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커다란 밴이 운송을 하잖아요. 근데 배송을 하다 보면 골목길로 들어가서 이제 배송을 할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밴을 만드는 그런 상업 밴을 만드는 기업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워크호스라는 기업이 있었죠. 한때 굉장히 핫했었는데 이 워크호스가 대표적인 Last Mile Name이었죠. 자, 그런데 워크호스가 지금 추천되지 않고 다른 기업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Electric Last Mile Intelligent Electric이라는 회사, 지금 티커 네임은 ELMS고요. 자, 그 다음으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요, 하이드로젠이니까 수소 관련된 트럭을 만드는 기업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름은 하이존 모터즈고요. HYZN이 티커 네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종목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지금 전통적인 그 기업들 중에서 전기차로 이전을 하고 있는 좀 성공 가능이 있는 기업을 두 개를 꼽아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너럴 모터즈 GM이고요. 두 번째는 복스바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중국 쪽에 EV에 투자를 한다면 니오 그리고 엑스팽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전기차 부분의 드림팀이다라고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코인베이스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코인베이스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 기사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 그리고 그제 방송에서 지금 현재 13F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의미는 투자 그 운용 자금이 1억 달러를 넘어가는 투자자들 그리고 투자 기관이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그런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되겠죠. 그들이 어떤 종목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월스트리트의 투자 기관들, 투자 은행들이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공개를 했는데요. 엄청난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메가 뱅크들을 보시면요, 골드만삭스, JP모간, 시티그룹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모두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대규모의 투자 기관들이 있습니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그리고 블랙록이 보이는데 블랙록은요, 운영 자금 규모로 따졌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런 투자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밀러 밸류 파트너즈 그리고 브릿지워터도 보입니다. 브릿지워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이 다일리
포트폴리오가 운영하는 그러한 투자 기관이죠. 이 모든 기관들이 다 지금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금에도 지금 코인베이스에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그 퍼블릭 스쿨 임플로이 리타이어먼트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은퇴 자금을 운영하는 그러한 기관이겠죠. 여기에도 지금 2.6 밀리언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윈스콘신 주에서 운영하는 인베스트먼트 보드에도 지금 6.4 밀리언이라는 투자 자금이 코인베이스에 들어가 있고요. 또한 테네시의 1.7 밀리언, 유타 리타이어먼트 시스템에도 13.2 밀리언이라는 자금을 지금 코인베이스에 넣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코인베이스의 그 미래가 굉장히 발달하고 많은 투자 기관들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이런 뱅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하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기사는 메르카도 리브레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혹시나 메르카도 리브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소식이 전해졌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메르카도 리브레가 이번에 동의를 했다. 어콰이어라는 것은 이제 인수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그 기업을 다 인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25 밀리언이니까 2,500만 달러 어치만 부분 인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부분 인수를 하는 기업의 이름은 알레프고요. 알레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커다란 디지털 메디어 파트너라고 합니다. 자, 알레프라는 기업은요, 이미 중남미에 진출을 해 있는데 이름이 조금 다르죠. IMS 인터넷 메디어 서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이번에 이렇게 커다란 메디어 기업을 부분 인수할 뿐만이 아니라 두 기업이 이제 협업을 시작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와 IMS 인터넷 메디어 서비스는요, 드디어 이제 협업을 해서 광고계에 진출을 한다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이번에 전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메르카도 리브레와 알레프는요, 파트너십을 맺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디지털 광고 쪽에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 인수권은요, 8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달 말까지 인수에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메르카도 리브레의 디지털 광고 진출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쪽을 보면요, 디지털 광고의 1인자는 구글입니다. 2위가 페이스북이고요. 그런데 3위가 놀랍게도 아마존이 올라가 있거든요. 자, 그만큼 이커머스 기업이 만약에 디지털 광고에 뛰어든다면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메르카도 리브레를 바라보면요, 중남미의 이커머스를 꽉 잡고 있는 1인자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이 이커머스 모델을 활용을 해서 핀테크에도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광고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마존이 보여준 것처럼 메르카도 리브레도 중남미의 디지털 광고 시장을 꽉 잡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면에서 메르카도 리브레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살펴볼 소식은요, 로쿠 관련된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로쿠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TV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플랫폼 기업에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걸쳐서 강조를 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런 매출을 활용해서 재투자를 하게 되면 컨텐츠 그리고 플랫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사용자의 유입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로쿠라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쿠가요, 이번에 12개 이상의 새로운 채널을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로쿠 채널에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로쿠는요, 무료로 방송되는 스트리밍 서비스죠. 우리가 광고만 보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TV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로쿠의 하드웨어는 우리가 구입을 해야겠죠. 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채널을 합치게 되면 로쿠의 라이브 그리고 리니어 TV는요, 총 200개가 넘는 채널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리니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리니어는 라인에서 온 겁니다. 라인은 선이잖아요. 라인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TV 편성표를 가지고 있는 방송국을 우리가 라이너 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로쿠 TV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우리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로쿠 TV가 2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가지게 됐는데 작년 이맘때를 보시면요, 100개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100개 정도의 새로운 채널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상당히 많은 TV 채널들이 로쿠에 조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의미는 또 그들이 지금 광고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 역시도 로쿠에 조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로쿠가 가는 길이 계속해서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쿠가 이렇게 전망이 밝아지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채널의 개수가 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지금 발전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리지널 컨텐츠죠. 로쿠는요, 로쿠 오리지널을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퀴비라는 새로운 그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오리지널 컨텐츠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여러모로 있어서 지금 로쿠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지수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애플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지금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애플의 주가가요, 어제 2.5%나 급락을 했거든요. 애플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2.5%나 떨어진 것은 조금 신기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그 나쁜 소식이 있는가 제가 찾아봤는데 별다르게 큰 소식은 발견이 되지 않고요. 자, 지금 소개드리는 이 기사 정도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코비드-19의 팬데믹이 계속해서 지속화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애플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떠한 부분에 제동이 걸렸냐면요, 원래는 중국에 있던 그 프로덕션 생산 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연기가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니케이 아시아가 전해주는 리포트에 따르면요, 애플은 다음의 버전인 에어팟을 계속해서 차이나에서 만들어낼 것이다. 원래는 이제 베트남으로 다 옮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계획 역시도 지금 제동이 걸린 것 같은데 맥북 그리고 아이패드의 생산 역시도 그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코비드의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중국 그리고 베트남이잖아요. 따라서 여행이 굉장히 자유롭지가 못하고 따라서 제품의 생산이라든지 쇼핑, 배송에 많은 지금 연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요, 애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폰 생산 계획은요, 아마 연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올 가을에 아이폰이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생산 지연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기사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 그리고 기업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핀테크 부분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핀테크에 투자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번에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분이 추천해 주시는, 만약에 핀테크에 투자를 한다면 어떠한 종목이 가장 유망한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접을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 tough day on Wall Street. FinTech, one of the groups getting hit hard with PayPal, SoFi, Square, Robinhood, and Coinbase seeing red. The more traditional banking stocks also dropping. Our next guest sees even more pain ahead for the big banks as FinTech revolutionizes the space, spurs epic growth. Joining us now, Jackie Reeses, former Square Capital lead. She's now CEO of Post House Capital. Jackie, great to have you with us. Oh, thank you. Good to see you. So you wrote this white paper about the disruption being forged by FinTech, and that's really caught on fire, so to speak, in banking circles. And so, Jackie, I'm wondering, why do you think there's so much money being poured, VC money being poured into FinTech these days? Why can't traditional banks do that from within with their balance sheets and massive assets? Yeah, great question. And today, the top 15 banks in the United States hold $13 trillion in assets. So the big banks hold huge balance sheets, and FinTechs still custody their assets at these banks, and they have a role. But what you're seeing is a bifurcation of balance sheet infrastructure with traditional banks and FinTechs becoming the consumer front end and the experience that customers want to use. And so you see this bifurcation into a high value trade and a low value trade. The customer front end is fast growth, highly profitable, balance sheet light, and has absolutely no legacy infrastructure. And so the business models between traditional banking and FinTech are vastly different.
Jackie, it's Karen. Thanks for being on.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but we're not there yet where, you know, their back end is JP Morgan, all they do is back end. And we see vastly, vastly different valuations, right? And JP Morgan, for example, you know, has 50 times as much assets under custody as a Robinhood. Yep. How is it that you think this will continue, this valuation differential, that fintech gets a forever growth multiple and legacy gets a melting ice cube multiple? Look, today you see a massive amount of funding going into fintech. And so in the last 10 years, there's been a 10x increase into fintech, where in 2020 alone, you're seeing $20 billion invested in the asset class. And there's an incredible amount of invention. What you are seeing, and this is why there's a difference in the valuations, is the growth, the profits, agility on balance sheet, and no legacy. And so you have to look at the growth being achieved by the largest fintech players and be absolutely blown away by that levels of profitability and growth being achieved. And you contrast that with what you're seeing at the traditional banks with low single-digit growth. And I think there's just a vastly different way that they're operating and growing their businesses. Who do you think is the most likely takeout candidate, Jackie, in fintech? Well, you know, I don't know who's a likely fintech takeout candidate, because these companies have achieved pretty significant scale at the top end. The companies that I see that are incredibly well positioned, and frankly, most of them have eclipsed the market cap of some of the largest banks today, are Shopify, Square, PayPal. And when we see Stripe go public, I think Stripe will have a comparable market cap when it goes public as well. They're just incredible platforms and have customers that love them. They execute well and great product market fit. So who in legacy banking, if anyone, Jackie, should be looking over their shoulder at some of these relative upstarts, thinking, you know what, in 10 years or however long, they might be eating my lunch? Is there anybody like that, you think? Everyone in legacy banking should be looking over their shoulder and asking themselves, what are they deploying from a technology point of view that their customers love? And they should go back to first principles and say, do my customers love what we are doing? And if they don't, they should figure out how to build better products that customers love, have high NPS scores, and show the growth comparable to what we're seeing in fintech. I think if these banks aren't disrupting themselves, someone else is going to do it for them.